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중요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암기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 암기를 안 하는 과목만 피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암기 안 하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야 제가 아니까. 근데 제가 사실을 봤어요. 법대도 아닌데. 사실을 볼 수, 그러니까 저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신 그분이 그래요. 그때 저를 안 봤을 때니까 어떻게 사시가 됐냐. 당신같이 아무 기억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취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정관을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왜 등기를 해야 되냐면 주식 평등의 원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면 제가 그 법률을 습득했던 그것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취지를 아시고 법률은 목적에 따라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목적을 아셔야지 그 규제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약간 거의 가장 강력해요. 주식 평등의 원칙이. 모든 주식은 평등하고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되고 회사가 그거를 채택해야 됩니다. 회사가 채택하는 거는 다른 주주들이 동의해야 된다는 거고 주주들이 동의하는 건 정관이에요. 정관은 헌법이에요. 헌법은 국민이 바꾸는 것처럼 정관으로 채택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주가 아닌 다른 주식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있어야 돼요. 그런 이유가 주식 평등 원칙 때문에 그래요. 의결권 제한 주식, 배자 주식, 상환 주식, 우선 주식, 전환 주식 이런 거는 다 보통주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으로 있어야 되고요. 보통 주식과 다른 종류 주식은 모두 다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는 공시예요. 주식과 관련된 건 모두 다 등기돼요. 왜냐하면 다른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되고 등기가 안 되면 다른 이해관계자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가증권 법정주의라고도 합니다. 법령이 규정하고 정관으로 채택해서 그 정관이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등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호법익이 누구죠? 다른 이 보통주, 주주 보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내 거야. 근데 내가 허락하면 다른 사람한테 쓰게 할 수 있는 거죠. 보호법익이 허락하면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주주들이 전원을 동의하고 향후 다른 이해관계자한테 고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 비이클도 쓸 수 있어요. 막 천재적인 심사역이 와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나요? 이런 계약서 할 수 있나요? 투자 계약에 이 조문 넣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령이 있어야 되고 그 회사 정관으로 법령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하죠? 단 그렇게 독특한 투자 구조를 만들고 싶으면 그 회사 주주 전원 합의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들어올 이해관계자들한테 반드시 고지해주면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뭔가 특이한 어떤 툴을 사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주주 전원 동의를 하고 법령이 없는 그런 투자 어떤 수단을 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법익이 주주기 때문에 모든 주식은 평등한데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법령이 규정하고 주주들이 선택한 게 정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주들이 전원합의서 형태로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계약은 전원합의서가 안 돼요. 그래서 무효인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 해석할 의견 낼 때 이건 무효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주, 신주, 인수권은 뭐냐면 내가 이 회사의 지분에 계속 참여할 권리예요. 내가 맨 처음에는 이 회사의 10%에서 아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회사에 내가 투자해서 10%예요. 이 회사 가치가 나중에 1조가 됐는데 내가 지금 100주 가진 게 끝까지 100주면 내 지분은 어떻게 돼요? 0.00 몇 %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계속 나는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 넣은 게 다고 나는 이 회사가 1조까지 쫓아갈 능력도 없어. 그건 나의 얘기지만 벤처 투자사는 아니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야겠죠. 이 회사가 1조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쫓아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올라갈 때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권리, 지분적 가치 보호 이런 이제 법률적 용어지만 개념은 그거예요. 회사가 100억짜리 밸류에서
1조까지 갈 때, 지금 이제 그게 가능한 시대니까 1조까지 갈 때 내가 쫓아갈 권리가 있는가가 주주 신주 인수권이고, 우리나라는 주주 평등, 이 주주 보호가 잘 돼 있어요. 법률은 주주한테 그게 회사법의 권리가 있어요. 주주한테 동등하게 투자를 할 때는. 근데 대부분 비상장 단계에서는 주주한테 모든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좀 오타가 났습니다. 제3자 배정 증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친구들한테 돈 모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500원짜리 회사를 100만 원짜리로 증자받으면 이 개인 주주들은 못 쫓아오죠. 그럴 때 이제 벤처 캐피탈이 들어올 단계쯤 들어오면 거의 다 제3자 배정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법령이 규정해야 되고 회사가 정관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3자 배정 증자에 내가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회사가 제3자 배정 증자를 하는데 나도 쫓아갈래?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 계약에다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증자를 할 때 나도 껴줘.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지나고 고금리 시대, 인플레 때문에 고금리 때는 지금 스타트업이 VC보다는 협상력이 다르지만 VC가 막강한 협상력이, 그러니까 유니콘 스타트업이 막 생겨날 때였어요. 그때는 VC를 안 껴줘요. 줄 세우고 여기서 끊고 나 100억에서 펀드 클로징 할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들어갔던, 내가 지금 회사 어려울 때 10억을 넣어줬던 이 회사에 다음 증자의 기회를 달라. 그런 게 되게 그때는 중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우선 참여권을 꼭 넣어야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절인 거고 회사가 좋으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잠재력이 있으면 당연히 쫓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주 배정 증자는 우리는 회사법에 권리가 있고, 우리가 이제 벤처 캐피탈로 하려면 법령의 규정은 있고 회사가 정관으로 채택은 하지만 누구를 제3자로 정할지는 회사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꼭 껴줘야 되는 게 계약에서 중요해졌고, 미국 계약서는 어떠냐면 주주 배정 증자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계약서에서는 preemptive right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투신 보고서를 쓸 때 preemptive right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나한테 preemptive니까 우선권이죠. 그래서 right of first offer, 내가 오퍼를 받을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 보고서에서 이제 내 대한 구조를 잡을 때 이 회사는 성장 잠재력이 있으니까 나는 preemptive right으로 이 회사를 추가적으로 잠재력이 있으니까 팔로우를 하면서 투자해서 팔로운 투자라고도 하죠. 성장을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스토리예요. 미국은 굉장히 스토리가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이거 좀 너무 사적 얘기긴 한데 컬럼비아를 쓸 때 어떻게 했냐면 명확하게 요구해요. 너는 어떤 과거를 겪어왔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을 때 내가 우리 학교가 너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를 써와. 이게 에세이예요. 자기소개서예요. 너는 어떤 계적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우리 학교가 너한테 어떤 도움이 돼? 그래야 그런 걸 보고 학생을 뽑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네, 내러티브를 하셔야 돼요. 숫자가 아니에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증권 시장에서 모니터 보고 그건 또 되게 다른 어떤 세상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하는 분야인데, 근데 이거는 프라이빗 투자는 관계형 투자고 한 창업자, 그러니까 제가 잠깐 미국 드라마를 보라고 하신 것도 슈퍼홈프트도 거기서 굉장히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역할이 나오거든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써야 돼요.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 등록할 때 개개인의 플랫폼 시대가 왔고 개개인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와서 우리 회사는 그걸 통해서 성장할 거다라는 성장 스토리를 가져가서 등록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빅에서 하셔야 되는 건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preemptive right, preemptive right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 회사와 성장 스토리를 같이 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여담이었고, 이제 비상장 회사 단계에서는 우리 이제 미국은 전원 합의서 형태예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전원만 동의만 하면 뭐 신체에 대한 내가 뭐 나 살점을 떼줄 테니까 장기를 하나 줄 테니까 동의 꺼져. 이거 말고는 그 보호법익이 동의하면 법률은 다 유효합니다. 여기서 보호법익은 주주 전원이니까 미국 회사는 주주 전원 형태로 반드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 도입했는데 무효인 경우가 있고 유효인 경우가 있는데 세이프가 그렇고 deemed liquidation preference가 그렇습니다. 세이프는 우리나라에 도입됐는데 저런 방식으로 해서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이프가 있고요. deemed liquidation preference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세이프하고 deemed liquidation preference는 우리 투신 보고서 쓸 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나중에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liquidation은 청산인데 청산은 아니에요. deemed예요. 간주예요. M&A 시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거예요. M&A가 우리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M&A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유빅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충실 원칙. 이거는 그냥 제가 약간 이제 국내법을 설명드리는 건 약간 지금 제가 양다리예요. 벤처 투자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회사는 자본과 부채로 돼 있고요. 자본은 납입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납입 자본금은 모든 주식은 액면가가 있어서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가가 자본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원짜리 액면가라도 우리가 50만 원, 100만 원, 나중에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발행가의 액면가의 차액 있죠. 그거는 자본 잉여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투자를 받게 되면 자본 잉여금이 생기죠. 그래서 액면을 초과한 돈이라고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이게 이렇게 쌓입니다. 이익 잉여금은 영업 거래로 이익이 발생해서 생깁니다. 쿠팡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최근 생겼죠. 요즘에 유니콘 스타트업들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가능성만 있으면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는 이 자본은 누구 거냐면 채권자 거예요. 자본 충실 원칙은 채권자 보호예요. 왜냐하면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주주들은 채권자들이 자기한테 쫓아와서 돈 달라고는 안 하지만 주식은 날릴 수 있다는 걸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내가 이 주식만큼은 회사가 날아가도 나는 회사에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채권자가 나한테 쫓아오진 않지만 주식은 날릴 수 있는 리스크를 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쪼개서 발행한다가 그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굉장히 혁기적인 비이클이었죠. 당신의 리스크는 요만큼이다. 이게 이제 주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반드시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자본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투자금을 상환받으려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해야 돼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투자 자산은 여기서 이익잉여금 여기서 해야 되고 자기 주식 취득도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장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상장회사는 자기 주식 취득이 좀 있죠. 영업이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하기도 해요. 상장회사들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요건 조금 어려워서 요 특례종 요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이거는 진짜 또 설명하려면 5분 이상 걸려서. 이게 한국법상 자본 충실의 원칙이고요. 근데 델라웨어 해수법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자본 잉여금을. 부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배당도 하고 자기 주식 취득도 가능하고. 그러면 창업자가 퇴사하면 이제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공동 창업의 모델이 나왔다고 해봐요. 미국은 공동 창업이 많아요. 미국은 공동 창업이 많고 시대적으로 공동 창업이 요구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란 표현을 쓰죠, 진짜. 이제 팀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 돼서 했던 스타트업의 정신을 살려서 팀이란 회사라고 안 하고 팀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 투자 계약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한 배가 진짜 이혼율 높죠. 이혼율 높죠. 죽자 살자 좋아했다가 살았던 2명도 이혼하는데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지분을 어떻게 할 거? 누구한테 줄 건가? 나한테 줘? 널 뭘 믿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미국은 근데 회사가 1순위로 삽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대표가 사지만 미국에서는 회사가 1순위로 살 수 있는 게 돈들이 여기 이 돈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익은 없어도 투자를 받으면. 그래서 창업자 퇴사 시에 1순위로 우선 매수권이 회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동 창업 멤버인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사례가 공동 창업으로 나왔다. 여러 코파운더가 나왔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파운더가 아니더라도 핵심 인력이 있다. 이 회사에는. 그럼 핵심 인력한테는 지분을 줘요. 근데 그 지분을 갖고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진짜 심각했던 제가 이제 겪었던 사례예요. 30% 지식 차분 이제 창업을 했는데 시리즈 A를 받고 한 명이 나갔어요. 근데 지분에 대한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100억 밸류에서 30%였는데 결국 그 회사 상장 갔는데 1000억 밸류 이상으로 갔어요. 그 사람 기여한 게 그 사이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100억 밸류 갈 때까지 그 사람이 기여한 건 인정하지만 100억에서 1000억 갈 때까지의 그 사람의 가치는 없는데 30% 지분. 물론 희석은 됐지만 그 주식만큼은 계속 끝까지 가져간 거예요. 물론 그 사람한테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지분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선 다른 핵심 인력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게 좋죠. 그런 구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이 있거나 이제 이러면 창업 당시에 회사가 1순위로 우선 매수권을 가능하고 그 멤버가 나가면 그 사람이 CTO였어. 나갔어. 그러면 그 주식을 갖고 다른 CTO를 지분을 갖고 와야죠. CTO가 월급 기껏 얼마 받겠어요. 스타트업에. 들어와서 뼈 갈고 진짜 인생 갈고 주말 없고 밤낮 없이 일해야 되는 게 스타트업인데 하려면 더 주식을 줘야죠.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팀이 나오면 퇴사 시에 회사가 우선 매수권을 갖는 게 미국 계약서에는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나는 일할 때 회사가 갖고선 다른 이 팀에서 만약에 퇴사가 있을 때 리테인 프로그램으로 쓰겠습니다. 이것도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기술과 자본인데 기술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벤처 투자사는 자본을 대지만 이것이 어떻게 회사가 적극적으로 굴러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흔적을 보이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차이, 국내와 이제 뭐 차이인데 타이틀이 이제 차이라서 이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국내는 이제 정관이 헌법이에요. 뭐뭐라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근거, authority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이사회 의사 결의를 정관은 국민이 해준 주주들이 내려준 헌법이고요. 그래서 투자계약에서 구체적 발행 조건을 약정해요. 투자사와 열심히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는 않지만 대표랑 열심히 투자계약 조건을 협의해서 약정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대로 발행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기까지 돼야 돼요. 등기가 되면 그 내용이 공시가 되는 거고 등기되지 않는 내용은 아무리 협상해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정관이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고도 하고 Article of Incorporation, COI라고도 하고 AOI라고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주식이 발행될 때마다 우리나라 등기에 기재될 내용이 정관에 기재돼요. 그래서 발행시마다 정관이 개정돼요. 한국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등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amended and restated 수정되고 restated 된 COI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투자 계약에서 주식 권리 받으려면 정관을 받으셔야 돼요. 개정이 될 정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미국 투자 계약서 보면 5종 세트가 들어오는데 5종 세트가 오는데 딱 주식 인수 계약서만 보내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에 다 넣어요. 하나의 계약서에 우리나라 투자 계약은. 앞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미국은 5가지 계약서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관입니다. 큰 차이예요.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게 왜 안 떴지? 이게 안 나왔나 봐요. 인쇄가 제 거는 됐는데 여러분에도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제 것만 이렇게 나와요? 제가 정관등기 샘플을 넣어드렸는데 잠깐 책을 봐야 잠깐 책 좀 한번 볼게요. 기재돼 있죠. 네네. 그렇죠. 여기만 이렇게 안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럼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이제 정관 보면 그냥 어떤 제가 이제 수권이라는 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보면은 한 조문만 읽어볼게요. 회사는 뭐 의결권이 있는 배당 우선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당 우선 주식을 주주의 상환 청구에 의해서 소각할 수 있는 상환 청구권을 발행할 수 있다. 조건은 상환 주식의 상환 가액은 뭐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상 금액으로 하며 가상 금액 배당률, 시장 상황 등을 정해서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다 위임하고 있어요. 이사회 상환 청구 기간은 1월 이상 10년 이내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뭐 전환 주식도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이사회 결의로 전환을 하고 뭐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5항을 보면 이제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2, 3, 4, 5 상환권에 관한 중간 주식 보면 뭐 몇 %여야 되고 상환 청구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 몇 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관이 수권이라면 등기가 실제 발행한 내용, 미국은 이 등기에 대한 게 정관이에요. 우리나라 등기 내용이 미국은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중요합니다. 매 시즌마다 정관이 시리즈마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투자 계약의 이해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주금 받는 게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뭐 델라웨어는 회사로부터 이제 주식을 매수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회사한테 돈 달라라는 계약서 문구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반 시에는 뭐 돈 달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 돈을 주는 유효한 조항이긴 하고요. 미국 계약서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계약을 위반하면 회사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그 권리는 어떤 의미에서만 유효하면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만 회사가 돈 줄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 계약은 위약벌도 있어요. 계약 위반 시에는. 미국은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없고 그냥 M&A예요. 그냥 계약은 지킨다라는 게 좀 중국은 안 지킨다라는 생각하고 계약서 쓰고요. 미국하고 영국 이쪽은 조금 지킨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중간 정도예요 아직. 그래서 거기는 계약 위반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대신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 이 투자를 회수할지에 대한 것들이 강조됩니다. 이제 투자 계약은 이렇습니다. 투자 계약은 돈 넣기 주금 납입을 하게 되면 아예 돈을 빼지 못하기 때문에 주금 납입 전에 지켜야 할 것들 선행 조건을 넣고요. 그다음에 주금을 납입한다 하면 아직 회사는 애기니까 상장할 때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탁 퍼체스 어그리먼트는 돈 넣는 것까지만 나옵니다. 스탁 퍼체스 어그리먼트 미국 계약에서 스탁 퍼체스 어그리먼트는 돈 넣는 것까지만 나와서 돈 넣기까지 선행 조건 뭘 지켜라. 그다음 회사의 진술 보장 조항. 회사의 진술 보장 조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마트에서 사과를 사려면 뒤집어 보고 좀 멀쩡한 놈으로 고르잖아요. 근데 회사가 멀쩡한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표 진술만 듣고? 아니 그것만 두면 안 되죠. 다 쓰라 그래. 아무리 듀 딜리전스를 해도 회사가 자료를 안 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회사가 다 진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위반이 되면 책임져라. 이제 이게 진술 보장 조항이고요. 뭐 투자자 진술 보장 조항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 미국 계약서도 이건 다 들어가입니다. 회사의 진술 보장 조항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M&A 거래. 진술 보장 조항 때문에 딜이 부러지기도 해요. 어떤 조건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왜냐면 리스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진술 보장했는데 알고 봤더니 IPA 이슈가 있었어. 그래서 IPO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제 그런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게 요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서보다 뒷부분 여러 계약서가 오는데 이 조항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단계, investor right, 그다음에 co-sale, voting agreement. 요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회사는 죽음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그 델라웨어 주법은 뭐 부채를 제외하고는 반환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는 죽음 반환받지 않는다는 게 주식회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계약 해제하고서 여기 하고 계약 해제라는 건 이거죠. 쿠팡 환불 돈 주고 난 물건 보내고 그렇게 해서 투자금 반환이 투자 한번 하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벤처 투자주와 포트폴리오 중에서 10개 중에 8개는 어렵고 2개가 이제 상장하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 게 투자금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3자 양도로 투자금 상장을 해서 거래 시장에서 하거나 M&A로 엑싯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신 보고서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투자하느냐와 그 다음에 어떻게 회사의 사후 관리, 성장에 도움을 주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투자금은 남의 돈이잖아요. 만년 천년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내가 엑싯 플랜을 갖고 있냐가 원결이에요. 심사역분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국내 투자가와 미국 투자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각 투자자별로 편면적으로 계약해요. A 벤처 투자사, B 벤처 투자사, C 벤처 투자사, D 벤처 투자사.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간 협의서는 잘 안 쓰는데 미국은 항상 그러니까 이 전원 합의서가 시리즈 올 때마다 다들 서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계약서들이 시리즈 들어올 때마다 전원 합의서를 새로 체결하고 우리나라도 주주 전원 합의서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KB 나오면서 스타트업 도우면서 우리 투자 문화 바뀌어야 된다고 2017년부터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주들이 너무 많아서 이슈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 자체는 단체인데 편면적 계약으로 어떤 이슈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또는 미국계 투자사가 들어오면 이렇게 주주 전원합의서 형태로 바뀌면서 요즘은 종종 이런 형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계약서예요. 지금 위가 다 잘렸는데 우리나라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이제 미국 계약서 구조랑 우리나라 계약서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타이틀이 양 법률의 이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 투자 계약서에 대해서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라서 우리는 주식 인수 계약하고요. 이해관계인 대주주에 대한 그 주주간 계약이 한 계약서로 구성돼 있어요. VC 협회 계약도 그렇고 대부분의 VC 회사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 1장 2장, 3장, 4장, 5장, 6, 그 다음 별첨 이렇게 제가 1, 2, 3, 4, 5라는 건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VC들이 템플릿으로 쓰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장의 표시예요. 제 1장 주식의 발행 조건은 주식의 조건입니다. 주식수, 발행가격, 이런 전환주, 상환주, 이익분배 우선주, 청산시 잔여 재산 분배 우선주 이런 개념이고요. 2장은 그럼 주금 납입 전에 뭐 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이 없으면 정관 변경하고요. 이사회 결의하고 주금 납입 후에 이 회사는 상장회사처럼 아직 멀쩡하지 않아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경영 주요 사항에 대해서 대주주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한테 사전 동의 받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A 대주주 지분 혼자만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 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내 지분은 1%라도 나는 너한테 1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 그다음에 재무 상태 보고하고 기업 공개 노력 의무를 해라.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약. 요것도 계약이에요. 요것만 상법상 권리고요. 이건 계약이에요. 요것도 계약이죠. 이해관계인에 대한. 너 주식 처분 핵심인데 창업자가 주식 처분했을 때 투자자 사전 동의 받고 주식 처분할 때 예를 들어서 코파운더가 여러 명이야. 내가 살게 우선 매수권. 공동 매도권은 뭐냐면 M&A 해서 이해관계인 주식을 누가 산다 그럴 때 나도 따라 팔게 해줘. 같이 팔게 해줘예요. 공동 매도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계약 위반 책임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3항과 4장을 위반하면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과 위약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배당 가능 이익, 자본잉여금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사실 작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위약벌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연대 보증을 막 하고 싶어서 VC가 넣은 게 아니라 회사가 돈을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식 배당 가능이 이게 없어서. 그래서 위약벌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해관계인에 대해 책임져라. 그다음에 진술, 별첨에 어떤 내용이면
주주 명부상의 주주와 실질 주주가 같다. 부채는 어떻고 나의 자산은 어떻고 나의 지식재산권은 온전하다. 그다음에 나는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요런 소송이 있고 아니면 소송이 없다. 회사의 상태에 대한 진술 보장 이런 것들을 어기면 계약 위반 시 책임.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사전 동의 사항과 공동 매도권 M&A 시에 같이 팔아줄 권리. 예를 들어서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의 민족 거기는 상장을 안 하고 M&A로 간 대표적 케이스죠. 그랬을 때 VC들이 공동 매도권으로 엑싯을 했겠죠.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공동 매도권을 행사해서 투자자의 지분을 사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세트예요. 종합 세트예요. 주식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3은 회사에 대한 계약상 권리, 4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주관 권리. 그리고 이걸 다 위반하면 회사에 대한 위반을 책임해도 다 이해관계인한테 책임을 묻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미국 계약서는 이렇게 5개가 옵니다.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Investor Right Agreement, Right of First Refusal and Co-Sale Agreement, Voting Agreement 이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투자야 미국 투자해요. 그래서 계약서 보내주세요. 또 이것만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뭐만 나오냐면 주식수하고 발행 가격만 나와요. 주식에 대한 내용은 프리퍼드 스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환권, 상환권, 자녀재산 분배 우선권에 대한 내용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 지명권. 그 다음에 아까 이사회가 되게 중심이 돼서 회사의 어떤 사항을 결정할지를 우리는 투자계약상 사전 동의사항으로 하지만 여기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둡니다. 이사회는 주로 투자자들이 멤버로 구성이 되고요. 어떤 회사의 결의사항은 꼭 이 내용들은 이사회에서 반드시 결의하도록 정관에 정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지만 반드시 그 회사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Investor Right Agreement는 SEC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식이 에 대한 권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상장되지 않더라도 매도가 자유로운 매도가 가능하면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돼요. 엄격하게 까다로운데 우리 주식은 그래서 자유로운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걸 약정하되 일정 조건 충족 시는 SEC 등록 요구할 권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 사실 여기는 Investor Right Agreement는 거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신 일정 기간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주식 안 팔겠다가 락업 피리어드예요. 우리나라도 락업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들이 일정 기간 상장을 하더라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요. 인포메이션 라이트는 재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프리엠프트 라이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증자할 때 나도 후행을 쫓아갈래. 그래서 지분 확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가격 조건을 보는 계약서고요. 그다음에 이사 지명권과 이사회 결의사항. 우리는 이제 어차피 계약서를 쓸 건 아니고 투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나는 이사 지명권을 갖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이 회사의 리스크를 볼 때 이런 점은 아니면 다 CEO가 결정하거든요.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닌 거는 이사회가 4번인가 열려요. 저도 이사회를 참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돕는 기업의 이사회를 참여하는데 4번 열리고 임시 이사회까지 합하면 1년에 한 6, 7번 열립니다. 그렇지만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중요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해야지 무슨 걸 할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테라노스 보면 엘리자베스 타일러가 계약서건을 안 내요. 계약서 안 내면 너 대표이사 갈 거야. 계약 결의에 대한 사항 이런 모든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이제 심사하는 그 기업의 리스크가 되는 사항은 CEO가 있고 창업자가 있지만 난 투자자로서 그것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하는 거죠. 이사회와 주주총회 참여는 뭐가 다르냐면 주주총회는 내가 지분율에 따르니까 지분율이 작지만 이사회는 지분율이 아니라 1인이에요. 1인 한 투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결권이 강해요. 그래서 이사회에 내가 지명권을 갖고 들어가서 이런 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집어넣고 해서 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회사 의사결정에 지나친 간섭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투신 보고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Right of First Refusal하고 Co-Sale은 뭐냐면 주식을 매도하려고 할 때 내가 우선하여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동반하여 코세일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는 태그 언론이라고 해요. 태그 붙이다. 우리 뭐 오태그라고도 하죠. 코세일이라고도 하고 태그 언론인데 코세일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voting agreement. 이사 선임을 내가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죠. 그러면 나는 A 투자사, B 투자사가 같이 들어갔어. 그럼 A 투자사가 지명한 이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 동의하게서 주총에서 결의하겠다. 어떤 방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지를 미리 약정합니다. 뭐 같이 들어간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에 대해서는 다 특별하지 않으면 동의해 주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M&A가 대부분 회사 주총 결의 사항이에요. 그럴 때 어떤 조건이 우리 되면 모두 다 합의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면 계약이잖아요. 조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M&A가 다 사전 동의 사항이에요. 한 투자자가 거부해. 아이고 이게 뭐지? 네. 한 투자자가 거부해요. M&A에서 한 투자자가 거부를 하면 투자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사전동의 위반이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런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M&A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워. 모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다 다를 텐데 그때마다 다 동의를 받는 게 어려운데 여기에 의하면 일정 조건일 때 M&A에서는 너 주주총회에서 동의하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야지 M&A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회사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변형하고자 voting agreement에서 일정 조건일 때 우리 모두 M&A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M&A 어떤 조건에서 내가 M&A일지를 이미 합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너는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해, 의결권을 행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M&A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M&A에 대한 요소에서 voting agreement에서 qualified M&A라든지 그런 요건들을 투신 보고서에 기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엑싯이 M&A와 IPO를 뭐 두 가지 다 넣으셔야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M&A가 투신 보고서에서 편출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voting agreement까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계약서를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지금 타이틀은 지금 다 안 나오는데 맨 처음 스탁 퍼처스 어그리먼트예요. 매매 계약, preferred 이게 기본 계약서죠. 요 구조만 아시면 돼요.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고요. 그 다음에 다 amended 그때마다 이제 요거는 새로 들어온 신규로 들어온 투자자하고 둘만 쓰고요. 이건 전원 합의서 형태예요. 다 합의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은 A, B, C 다 나오고 내가 D로 들어가면 D까지 해서 새롭게 만들 거고요. Investor Right Agreement하고 Right of First Refusal and Co-Sale과 그 다음에 Voting Agreement. 그러면 3번, 4번을 Shareholder Agreement, 주주간 합의서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주주간의 의결권 행사를 미리 어떤 이벤트에서 우리 모두 동의하기로 하는 Voting Right Agreement고요. 요거는 지분 처분할 때 먼저 살 권리. 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같이 살 권리 M&A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계약서가 오면 한 이제 100장에 온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정관. Investor Right Agreement는 Preemptive Right Agreement만 체크하시면 돼요. 사실은 거의 이거는 그냥 SEC 아까 말한 Securities Act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잘 없어요. 그다음에 Right of First Refusal과 Co-Sale Right과 이 Voting Agreement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만 보셔야 한다. 그러면 정관이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여튼 요것만 보내주셨던 케이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한 계약서에 다 때려 넣다 보니까 그분이 요것만 보내주신 거예요. 투자 계약서만. 근데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여기는 발행 가격과 주식 수만 있어요. 발행 주식의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제일 탑티어 VC에서 들어갔는데 다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안 보시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내주셨는 거예요. 동일 조건인 줄 알고. 근데 클래스가 달랐어요.
탑티어와 그 같이 들어 가격은 같은데 클래스가 달랐어요. 권리가 달랐어요.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그냥 전문가를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 Amende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딱 받아보는 순간 시리즈가 달랐어요.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투자자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건 주주 전원 합의서고 그때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다시 체결되는데 뭐 요 내용이 별로 바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3, 4번이. 이 3, 4번이 별로 바뀔 건 없으면 뒤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joint agreement 그냥 나 그냥 참여할래 라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 정도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걸 미리 약정해요. 뒤에 들어온 사람은 joint agreement가 들어오면 우리 모두 합의 뭐 우리 멤버를 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2, 3, 4번은 세팅이 돼 있고 안 바뀌면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바뀌면 다시 또 everybody 쓰죠. 네. 그냥 근데 자기 서명만 써서 PDF 파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이제 그렇게도 하고 PDF 못 믿겠다 그러면 전자 서명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질적 내용입니다. 그다음 네 테이블 이제 purchase 이제 요게 이제 요 스톡 purchase agreement에서의 그 목차예요. 뭐 가격 이니셜 뭐 클로징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시리즈 A, B 따라서 있는 거고요. 여긴 정의 규정 중요하고요. 미국은 내용이 없어요. 리프레젠테이션 진술 보장, 회사의 상태에 대한 거, 그다음에 투자자의 상태에 대한 건데 이건 Restricted Securities No Public Market Reason라는 건 뭐냐면 미국은 증권거래법상 이 전매가 제한돼요. 우린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막 해서 뭐 3.8, 뭐 요즘 비상장 플랫폼에 막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됩니다. 비상장 플랫폼에 올리는 순간 금융위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레전드라는 건 뭐냐면 걔네들은 이제 주식 서티피킷을 주면서 증권 발행은 안 되지만 서티피킷을 주면서 거기에 팍팍팍 대문자로 바꿉니다. 이거는 전매가 제한되는 주식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제3자한테도 효과가 있는 건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 하기 전에 회사가 이행할 조건 뭘 해야 되냐면 Investor Right Agreement, Right of First Refusal 돈 넣기 전에 클로징이라는 건 돈을 넣기 전에 컨디션 이행할 조건은 뭐냐면 이런 계약을 체결될 거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동시 조건이에요. 그래서 스탁 펄처스 어그리먼트에 이런 계약서 초안은 다 옵니다. 드래프트는 다 와요. 서명되지 않은 거. 단 내가 스탁 펄처스 어그리먼트를 체결하고 돈을 넣기 전에 이 모든 계약서들은 돈 넣기 전에는 다 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이게 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Investor Right Agreement, 아까 말한 줄줄이입니다. 투자자가 이행할 요건들은 뭐 크지 않아요. 뭐 투자자는 멀쩡한 회사다. 그 다음에 뭐 내부적 절차를 거친다. 뭐 이 정도니까. 사실 스탁 펄처스 어그리먼트는 안 보셔도 되긴 해요. 주식수하고 가격만 보시면 되고요. 뒤에 첨부된 서류들이 제대로 됐는지 서류를 잘 보셔요. 이 서류들을 다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정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식 발행 조건이 등기가 아니라 정관입니다. 그건 다 들으셨죠? 이익 배당 우선주, 전환 주식, 상환 주식 이 개념은 다 아시죠? 아신다는 전제 이제 들으셨다는 전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디비던드 프로비전은 이익 배당을 어떻게 하냐.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익 배당 안 합니다. 뭐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이익 쥐꼬리만큼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다고 누가 불만이 있나요? 배당은 코카콜라가 하는 거예요. 네, 성장주는 안 하죠. 우린 VC는 마찬가지로 배당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리퀴데이션은 청산시 분배인데 청산하면 채권자들이 우선돼서 청산시 분배도 의미가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딤드 리퀴데이션은 꼭 확인하세요. 정관 받아보면 딴 거 안 봐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사례에서 딤드 리퀴데이션에서 그 시리즈가 같이 들어가는 줄 나 저기 형아라고 하기로 저 회사가 간다고 그래서 나도 갔는데 딤드 리퀴데이션은 순서가 달라요. 딤드 리퀴데이션은 M&A시에 어떻게 분배하냐의 문제예요. 재산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M&A시에 이 회사의 주당 가치를
10,000원이라고 했다고 해요. 대주주는 얼마로 받죠? 500원. 근데 나는 9,900원에 투자했어. 그럼 난 100원 벌죠. 대주주는 주당 9,900원이에요. 물론 대주 창업자의 노력은 알지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M&A시의 지분율대로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매각대금 전체를 한 바구니에서 셔플해서 우선순위를 투자자가 먼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수정을 안 하면 어떤 경우는 투자자는 미치기도 해요. 만약에 9,000원에 매각한다. 나는 10,000원인데 10,000원에 투자했는데 9,000원이 매각대금이 결정되면 나는 이걸 매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나한테 보장, 대주주가 덜 받고 우선해서 투자자가 먼저 가져간다는 게 딤드 리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딤드 리퀴데이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딤드 리퀴데이션이 일어나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는 거를 하자. 이건 팔도록 하는 게 co-sale right agreement고 voting agreement예요. co-sale right agreement는 너 거 팔 때 내 것도 팔게. 이거는 대주주 지분 거래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니지만 회사의 자산을 파는 건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voting agreement, 주주총회에서 동일. 이건 팔겠다라는 거를 촉발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팔게 되면 매매 대금을 어떻게 분배받느냐는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게 핵심이죠,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 구조는 투신 보고서에서 조금 더 하면 이거는 이런 경우니까 이제 아마 M&A가 되니까 우리는 좀 어떻게 상환이 될 수 있게끔 이것들을 미리 투자자들끼리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 퀄리파이드 IPO 라고 해서 어떤 단가 이상 이럴 때 우리는 하자, 코스엘 하자. 보팅 하자. 그랬을 때 보팅 어그리먼트 조건도 다양해요. 투자자 3분의 2 엔드, 이사회 3분의 2 결의. 왜냐면 이사회라는 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시리즈 D로 들어가면 이사회도 안 껴줘요. 이사회에서 안 껴준다는 건 너는 중요 member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 사항 엔드 조건으로. 그다음에 보통 주주는 보통 창업자들이죠. 창업자 전원동의. 창업자도 난 존중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충족 요건을 정해지면 M&A가 M&A도 두 가지거든요. 단순히 주주총회 결의를 주식 사고 파는 거, 대주주가 지분 파는 건 주총 사항은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니까. 그렇지만 회사의 중요 자산을 양도하는 건 주총 사항이에요. 그럴 때 하자.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co-sale right agreement가 있고 나중에 drag along right도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럴 때 drag along right은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주주총회고 drag along은 이거 네가 팔 때 나도 팔래. 너가 그런 조건이면 너도 팔아야 돼. 대주주도 팔아야 돼. 그건 drag along right이에요. 그럴 때 분배를 어떻게 할지가 딤드 리퀴데이션이에요. 요거는 촉발시키는 거, 저거는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리뎀션이 있고 컨버전이 있는데 컨버전은 전환, 보통주로 전환되는 겁니다. 전환 청구권이 있고요. 이건 투자자가 갖는 거고 오토매틱 컨버전은 일정 조건일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조건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전환 조건의 문제입니다. voting right은 제너럴 voting right은 일반적으로 의결권이고요. 의사를 지명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정관이에요. voting 어그리먼트는 조금 더 세부적이에요. 일반적인 정관에서 한 주당 한 의결권을 갈 때 이사 지명권, 시리즈 A는 이사 지명권을 2명 갖고 3명 갖고 우리는 투자 계약에 들어 있는데 여기는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프로텍티브 프로비전이에요. 이사회에서 반드시 이거는 결의해서 이사회가 이제 중요한 사항으로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그 어떤 심사 대상 투자 기업을 봤는데 리스크가 있다. 그럼 나는 이사 지명권을 갖고 이런 리스크 의사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그래서 회사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 이런 스토리가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voting agreement는 별도로 해서 이건 정관이니까 그래도 정관은 약간 제너럴 해야 되잖아요. voting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합병의 구체적 조건일 때 딴소리들 하지 마. 우리 모두 다 주총에서 동의하는 거야. 라는 거라서 소위 말하는 교착 상태. 한 사람이 한 주주가 반대함으로 인해서 모든 주주가 찬성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교착 상태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Preferred Stocks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볼게요. 개념은 그렇고요. Deemed Liquidation. 청산을 간주한 이벤트 발생 시에 재산을 우선하여 분배받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냐면 흡수 합병, 그 다음에 회사의 주요 재산 양도, 회사 간 거래일 때만인 거고 개인 간 거래는 사실은 주총 사항이 아니니까 이걸 정관에 넣을 사항은 아니죠. 정관은 회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대주주 지분 양도로서 경영권이 양도되는 건 대주주와의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 이제 거래해도 우리 회사가 힘이 세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까지 뭐 팀들이 그러니까 흡수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제일모직에 삼성물산이 흡수된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물산이 힘이 센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흡수가 되지만 내가 주체일 때는 청산은 아니죠. 내가 이제 흡수되면서 사실은 그 회사가 되는 거예요. 스타트업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이 삼성에 흡수가 되면 그냥 삼성 회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엑시트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주 다수가 반대하면 근데 이제 이런 딤드 리퀴데이션에도 이제 무조건 이럴 때 무조건이 아니라 이럴 때 아까 말한 보팅 어그리먼트에 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주주가 어떤 이 다수도 굉장히 규정하기 나름인데 반대하면 딤드 리퀴데이션으로 보지 않을 그러니까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면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원 합의서의 3분의 2가 반대하면 그때는 이렇게 분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로서 존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 투자자로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게 의미가 없으면 딤드 리퀴데이션으로 해서 재산을 분배할 때 내가 우선하여 받는 겁니다. 우선하여 분배받는 거지 그런 어떤 이런 흡수합병이나 주요 재산 양도를 트리거링하는 건 다른 계약에 있죠. 왜냐면 그거는 뭐 흡수합병은 주총 결의 사항이고 재산 양도도 주총 결의 사항이니까 그건 보팅 어그리먼트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주식입니다. Preferred Stock의 컨버전이라는 건 주식시장 상장은 대부분 보통 주식이 되기 때문에 Preferred Stock이 상장이 되면서 이런 디비던드 리퀴데이션, 딤드 리퀴데이션, 보팅 라이트 이런 것들을 사실상은 커먼스톡이 되는 순간 없어지게 됩니다.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주주의 전환 청구권은 갖고 있고요. 미국 투자계약은 일정한 이벤트 시에 자동 전환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암암리에 그냥 다 자동 전환하죠. 언제? 예비 심사 청구할 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자동 전환을 계약서에 뭐 받고 있습니다. 전환 비율이라는 거는 1대1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조건은 뭐가 중요하냐면 리픽싱 조항이 중요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2009년도에 KB에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안 받으면 안 받았지 회사를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투자한 회사가 어그러진 케이스는 봤지만 투자했던 회사가 가치가 꺾여서 투자받는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이번에 언제? 코로나에서 돈을 풀리면서 돈이 막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지만 고금리가 되면서 꾹 꺾이면서 지금 유니콘 기업이 반토막은커녕 회생 신청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히 회생 신청 안 들어가서 살아남아도 다음 라운드에서 B보다 C를 낮게 받아요.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이 어저스먼트예요. 그럼 전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1,000원에 투자했는데 다음 라운드에 500원에 투자받아. 그럼 나의 투자 가치는 어떡하지? 그걸 보장받는 게 전환 조건, 리픽싱입니다. 그래서 리픽싱 조건을 투신 보고서에 쓰는 거예요. 투자자 이후에 내가 투자한 이후에 다른 투자자들은 더 낮은 발행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해요. 시리즈 A는 1,000원으로 100주를 발행했는데 시리즈 B는 500원으로 100주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시리즈 A예요. 난 어떻게 하지? 그러면 보통 돈을 좀 더 줘. 나 그럼 회사 가치가 깎였으니까 내 투자금 반만 내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주식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통 주식을 할 때 내 전환 가격도 500원으로 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전환 가격이 500원이면 보통주로 했을 때 나는 200주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투자금 나누기 전환 가격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통 주식수인데 1,00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주식 반값으로 떨어졌으니까 100주가 보통주 발행 시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나의 투자 단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할 때 나는 100주만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200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때 가격 조정 1대1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 한 주를 갖는 게 아니라 2주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그 이벤트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 주식 이 전환 조정의 리픽싱, 어저스먼트. 우리는 리픽싱이란 말을 많이 쓰고 미국 계약은 어저스먼트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저스먼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포뮬라, 이 전환 조건 조정의 포뮬러는 2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대부분 템플릿은 투자 계약서는 떨어뜨렸네? 나도 500원으로 해줘예요. 발행 가격을 내 발행 가액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 으로 투자가 일어나면 나도 하회하는 발행 가격과 동일하게 해줘가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미국은 주식수를 고려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하는 게 50주를 발행할 때랑 전환 가격 발행 500주로 전환 우선주를 이거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고 이게 전환 우선주네. 100주를 발행할 때랑 10주를 발행할 때랑 1000주를 발행할 때 나보다 낮은 가격으로 10주를 발행할 때랑 100주를 발행할 때랑 1000주를 발행할 때랑 나한테 미치는 이펙트가 다르죠. 그거에 따른 걸 감안하는 게 산식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대부분 그 산식을 써요. 가중치 웨이티드 포뮬러를 씁니다. 그 주식수를 발행 주식수 하회하는 가격으로 한 주식수를 발행한 웨이티드 포뮬러를 쓰는데 우리는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상장법인도 예외적으로 전환 우선 주식을 상장회사들이 발행할 때는 반드시 웨이티드 포뮬러를 쓰고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상장법인은 그럴 정도로. 미국은 이제 그런 포뮬러를 씁니다. 그 포뮬러를 영어로 써요. 근데 잘 들어다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voting right 이게 지금 위에 타이틀이 없는데 위치는 이게 뭐냐면 voting right 이게 아직도 이게 정관이 제일 중요해서 내가 정관을 많이 기재했는데 이게 정관입니다. 정관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사회에서 중요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결의하기 때문에 이사 지명권이 중요하고요. 각 시리즈별로 이사를 지명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스타트업인데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투자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 스타트업 이 기술을 보여야 되는데 강남에 땅 오른다고 오피스텔을 하나 지식재 상권을 하나 샀네? 우리나라는 사전 동의 사항이고 미국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에요. 샀어요. 그러면 반대를 한 사전 동의 사항 위반인데 위반했으면 우리는 주식 매수 청구권 회사는 배당 가능이 이게 없으면 뭐 행사해봤자 돈을 받을 수 없고 기껏해야 위약벌인데 내가 아직 주주인데 위약벌을 하면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미국 계약서는 이게 이사회 결의 사항이에요. 이사회 결의를 갖추지 않으면 무효인 거래가 돼요. 그럼 부동산 거래를 돌릴 수가 있어요. 완전 달라요. 사전 동의 사항과 이사회 결의 사항은 천양지차 달라요. 그래서 저는 미국 투자 계약서는 거의 공부하듯이 봐요. 진짜 작동하게끔 되는 계약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계약서는 그냥 개개인의 계약서를 사실 염두에 뒀어요. 너 위반했지? 그럼 내 준 돈 가져올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를 이제 자본 충실 원칙 회사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한 바닥 적으면 뭐예요? 작동이 안 되는데 결국은 바뀔 거예요. 미국식 투자 계약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 유빅 가서 프레젠테이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벤처 캐피탈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식 투자 계약서는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프로텍티브 프로비전이 그래서 이사 지명권이 중요하고 프로텍티브 프로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사례를 드렸어요. 그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할 것이. 그건 이사회 하면 이거를 회사가 결정할 수 없어서 무효로 돌리는 거고 그건 대표의 그냥 남용 행위라서 무효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냥 위반했구나. 계약 위반 책임 열심히 투자 계약서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뭔가 해야 돼요. 우리는 청직이니까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는데 위약벌 청구밖에 못 해요. 근데 위약벌 청구도 하려면 나 여기 회사 주주인데 이 회사 상장 가야 되는데 또 위약벌 청구 돈 나오면
기술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돼요. 투자금을 엑시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텍티브 프로비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들을 프로텍티브 프로비전을 할 것인가. 이 회사는 이런 리스크, 뭐 예를 들어서 따라노스 같은 경우 제약회사와의 그런 거래 실적이 중요해. 그러면 내가 이사회로 지명돼서 그런 거래들에 대한 실적들을 챙겨가면서 프로텍티브 프로비전에 넣어서 사실상 회사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지나친 경영 간섭은 아니어야 한다란 그런 뉘앙스. 파운더를 존중하되 내가 프로텍티브 프로비전에 그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같은 고민을 하는 거지 뭔가 간섭이 아니거든요. 도와줄 건 도와주고 뭐 매출처도 끌어오고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모럴 해저드에 대한 방지이기도 하지만 같은 도와주는 면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경영상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사전 동의, 전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사 3분의 2 결이니까 합리적이면 이사가 결의되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은 거기는 우리나라 계약은 전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진행을 못하지만 미국은 이사 3분의 2 결의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합리적이죠. 그 다음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본 부분입니다. 이거 Right of First Refusal and Co-Sale Agreement입니다. 제가 중요해서 엑시트 해야 되니까 엑시트 플랜이 중요하거든요. 창업자의 지분 매각을 이제 이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창업자는 지분 매각하면 안 되죠. 창업자의 서비스 종료 시 퇴사라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주식 취득을 하죠. 회사가 주식 취득하는 미국 계약서에서 회사가 주식 취득하게 되는 케이스는 이 경우예요. 뭐 투자자 계약을 위반해서 투자자한테 돈 준다 그거 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쓰진 않고 이사회 결의에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거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못하게 하고 못하면 그래도 회사법적 행위를 하면 회사가 어떤 행위를 하면 책임을 묻겠다 이거죠고요. 미국은 그 행위를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이렇게 회사법적으로 수정하는 투자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이제 처음 나오는 게 풋옵션이죠. 그걸 갖고 회사가 갖고 있어야지 핵심 인력한테 배분을 하죠. 개인한테 주면 물론 대표가 회사를 위해서 핵심 인력한테 나눠주긴 하지만 이게 자기 돈에 있는 거 나가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늘은 100원이지만 내일은 100만 원 하는데 쉽게 쑥쑥 나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창업자한테 매각식 그리고 창업자의 서비스 종료는 그렇고 이건 퇴사시고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회사가 역시 우선 매수권을 갖고 right of first refusal 내가 거부를 해야지만 다음 사람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오퍼보다 더 강한 건 아니에요. 리퓨저는 내가 거절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right of first refusal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행사하지 않았어. 그럼 팔라라는 거잖아요. 창업자. 회사도 안 사고. 그 다음 단계 이게 이제 와터폴이라고 해서 이제 분수처럼 단계별로 떨어지는 건데 회사도 안 사고 투자자도 안 샀다. 그럼 이제 창업자 팔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당신 파세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co-sell right, tag along right, 나도 같이 팔래 이거예요. 창업자 지분 파는 건 주총사항 아닙니다. 내 지분 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총사항은 아니고요. 대주주와의 계약서입니다. 너 팔 때 나도 팔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랑 달리 이거는 전원합의사잖아요. 투자자의 주식 매각에도 다른 당사자들에게 right of first refusal을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 눔 아시죠? 굉장히 미국에서 잘 나가는 한국 스타트업 협회 회장도 하셔서 되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혼자 하긴 힘들지만 내가 선배로서 이끌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한국에서 대학 나오시고 호롤단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지금 조단위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눔 이제 투자사 중에 일부가 매도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살려고 했던 투자사가 있었는데 같은 라운드가 아니었어요. 같은 이 전원합의서가 아니라
딴 데서 살려 이제 다른 이제 국내 투자사가 살라 그랬는데 이 계약서가 이렇게 되니까 그 라운드 그 전원 합의세 내에 다른 투자자가 사갔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전원 합의서가 하나의 리그예요. 그래서 팔려고 할 때 외부에 못 팔고 이들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돼요.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이런 제3자에 대한 매각을 그러니까 근데 제3자가 모르고 샀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법상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계약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것들은 함부로 팔 수 없다라는 거를 주식에다 레전드로 박아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못 판다 그러니까 제3자도 못 사게 되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가 그냥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요. 정관으로도 이사회 승인, 주식 양도를 제한하려면 정관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지만 제한되고 등기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가 무효가 되려면 등기까지 해놔야 돼요. 등기까지 안 하면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데 미국은 스탁 퍼처스 서티피킷에 이렇게 레전드로 대문자로 박아요. 대문자로 박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대문자로 받으면 잘 안 읽히는데 중요할 때 얘네들은 대문자로 빡빡 받고 이걸 레전드라고 합니다. 그냥 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처분 아까 계약서에 우리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주식 처분 제한 무효. 무효이면 뭐 어떡해요? 그냥 팔리는 거지. 계약 위반 책임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지 마. 내 동의 받아야 돼. 근데 했어. 그럼 위반 책임밖에 못 물어요. 그 자체를 무효로 못 만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투자 계약서고 미국 투자 계약서는 못 하게끔 해요. 이제 그 차이예요. 요거는 하여튼 이제 요건 좀 어려운 얘기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투신 보고서에 코어셀 라이트를 써야 돼요. 창업자 지분 매각할 때 나도 코어셀 라이트를 갖는 같은 매각을 하고 매각 시의 분배는 어디? 딤드 리퀴데이션에다 쓰시면 됩니다. 매각은 일단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 보팅 어그리먼트가 그 다음입니다. 보팅 어그리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내용은 그래도 정관이 아무리 등기인데 정관에도 이제 미국 등기는 우리나라의 거의 계약서에 준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등기도 안 돼.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제도는 없고 등록은 하지만 여하튼 그렇지만 보편적인 얘기를 담고 있고 보팅 어그리먼트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를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하고 거의 유사해요. 회사를 세울 때처럼 투자자가 거의 그 정도의 권한과 구조로서 인발브가 되는 구조라고 봅니다. 이사회에서 어떻게 구성할 건가,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까 하는 것을 앞에 정관에도 기재하지만 이 보팅 어그리먼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등기에 다 아까 정관에 다 쓰기도 하고 보팅 어그리먼트에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드래그 얼롱 라이트는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관계인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 형태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재산 매각이나 회사의 자산 매각이나 합병은 주총사항이지만 대주주가 지분 파는 건 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투자사 대표가 상장도 하기 싫대요. 그리고 M&A 조건은 다 마음에 안 든대. 투자사가 엑시트는 해야 되는데 M&A도 싫대, 상장도 싫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사는 그럴 때 드래그 얼롱 라이트예요. 끌고 가는 거. 그럴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영권 매각 계약에서는 우리 모두 동의하자. 그가 첫 번째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총에서는 승인하자. 드래그 얼롱 라이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드래그 얼롱 라이트는 보팅 라이트 어그리먼트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끌고 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드래그 얼롱 라이트는 촉발시키는 거. M&A를 촉발시켜서 그래서 드래그 얼롱 라이트 원칙적으로는 드래그 얼롱 라이트는 주식 인수 계약만 해당되는데 계약서에 따라서는 2중 3중으로도 쓰기도 해요. 드래그 얼롱 라이트의 주총 승인 사항 또는 주식 인수 거래에서 소수가 촉발시키면 모두 다 같이 팔아. 왜냐하면 100% 인수를 원하는 기업인데
투자자는 난 팔기 싫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팔아야 돼. 너 것도 다 참여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드래그 얼롱 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M&A, 이거는 M&A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래그 얼롱 라이트과 그 다음에 딤드 리퀴데이션 프레퍼, 이거는 분배에 대한 걸 팔기만 하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눠 가질까를 중요하다. 일정 요건 충족은 경영권 매각이 어떤 조건이면 되면 되겠다. 뭐 금액이 이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합니다. 그럴 때 다수가 승인하면 한다. 제일 중요한 건 드래그 얼롱 라이트. 이거는 이제 의결권 행사 때문에 하는 거고 아까 보팅 라이트 어그리먼트하고 같고요. 보팅 어그리먼트가 필요 없는 개개인의 주식 인수, 주식 매각 계획.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된 건 주식 매각이에요.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주만 바뀐 형태, 배달의 민족의 주주만 바뀐 형태의 M&A였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드래그 얼롱 라이트이 돼서 대주주 너 것도 팔고 다른 투자자들도 100% 인수가 목적이었으니까 딜리버리 히어로는 다른 투자자들도 다 팔아야 돼 라고 강제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라이트 같은 경우는 금융위 관련 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위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 상태에서도 등록해야지만 팔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회사 제출 요구권, 신주 인수권이 있습니다. Registration Rights는 우리나라 기업 공개 의무와는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무조건 기업 공개한다고 모든 주식을 상장시켜 주질 않기 때문에 디맨드 라이트에서 내 것도 리지스트레이션 시켜줘, 아니면 컴퍼니가 리지스트레이션 할 때 피기백 라이트, 내가 올라탈게 라는 건데, 요거는 좀 촉발시키는 거라면 이거는 회사가 주관할 때 내 것도 등록시켜줘 라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 조항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기업 공개도 안 하는데 등록하는 일은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러니까 금융위에 등록되는 조건이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릅니다. 전매 가능성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8이나 3.8 맞죠? 그 비상장 플랫폼에 올라가는 순간 금융위에 등록해야 돼요. 미국은. 그런데 그렇게라도 올라가고 싶으면 회사한테 요청할 권리, 이거는 회사가 주식을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다 상장시키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가 공모를 하고 진행할 때 내 주식도 상장시켜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이거 자체는 그냥 계약서가 나오면 사실 바꿀 수가 없지만 상식 정도고요. Information Rights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거고, Right of First Offer는 알아야 됐죠. 여기는 나 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주주 배정에는 당연히 껴주고 제3자 배정 때 안 껴줄 수 있는데 미국은 아예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으면 나는 계속 팔로운 투자하면서 이 회사랑 같이 가겠다. 락업 조항은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벤처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 굉장히 그때 이제 주식 공모했던 주식 가치들이 떨어지는 케이스예요. 그랬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일정 기간은 팔지 못하게 하는, 상장이 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미국 형태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50인 이상의 증권 모집 매출의 경우에만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50인 이상인데 미국은 전매 가능성만 있으면 계약 형태라고 하더라도 금융위에 등록하고 있고요. 증권 발행하지 않고 증서를 발행해도 그 다음에 이러면 전매되면 안 되니까 그 서티피킷에 꼭 뭐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전매가 되는 전전 매매가 제한된다는, 유통 가능성을 제한하는 레전드를 반드시 명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는 그래서 미국은 주권 발행을 안 해요. 스탁 퍼처스 서티피킷을 하고 주권을 발행하는 순간 SEC 미국 증권위원회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증권 발행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회사법이 주권 발행을 의무로 하고 있고 6개월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만 그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6개월 이후에는 주권 발행하지 않는 주식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외로 인정하지만 이게 지금 회사법하고 실무가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실무는 상장 준비하면서 통일규격 유가증권 발행할 때만 발행하고요. 미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확인서를 그러니까 주권 미발행, 주식은 발행하지만 주권은 미발행한다는 확인서를 미국의 스탁 서티피킷처럼 발행해 주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확인서는 있지만 회사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주권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발행하는 순간 전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권 발행이 원칙이에요. 근데 그냥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가 실무 상황 불편하니까 주권을 발행하지, 왜냐면 그러려면 명의 개선 대리인도 둬야 되고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지만 원칙은 주권 발행입니다. 그래서 가끔 금융위에 등록을 안 됐더라도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가능하지만 미국은 그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라이트 어그리먼트가 이 내용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내용에서 락어 피리어드 보시고 라이트 오브 퍼스트 오퍼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합병 인수를 되게 많이 설명드렸는데 합병은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가 돼서 그냥 이 오렌지가 이 파랑이한테 넘어가면 파랑이의 규모가 커져서 한 몸이 되는 거고 인수는 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거예요. A가 대주주였는데 B가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또는 B가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죠. 파랑이 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가 개인 주주들 돈을 다 샀어. 그러면 요게 모회사, 요게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merger하고 인수는 다릅니다. 합병은 합쳐지는 거, 인수는 대주주의 변경. 대주주의 변경이 개인의 변경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법인이 사면 어떻게 되죠? 모회사, 자회사가 되죠. 그렇게 돼서 이 경우는 개인 B가 회사를 갖게 되는 거지만 이거는 모회사, 자회사가 됩니다. 이런 구조. 그래서 인수합병은 다르고요. 이거는 주총거래사 주총사항이지만 이건 주총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팅 어그리먼트 이런 주총을 할 때 반드시 찬성해. 그게 이제 그 보팅 어그리먼트에 있는 거고 B가 아무리 제안하고 이 파랑이가 아무리 제안해도 창업자가 안 사준다고 버틴겨. 그러면 이 창업자가 안 팔면 투자자들은 엑시트할 방법이 없어서 일정 조건 되면 사올게. M&A에 대한 위임 조항이에요. 사실 대리권. 그래서 일정 조항이 되면 너 A 팔아야 돼. 왜냐면 거기는 M&A가 대부분의 80% 정도를 육박하는 투자금 엑시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일정 조건 되면 근데 이제 너무 객관적인 수치만 나오면 상황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이사회 동의, 주주 전원, 이사회의 3분의 2 동의, 주주 여기 우리 투자자 3분의 2 동의, 앤드 뭐 코파운더의 3분의 2 동의 뭐 이런 조건을 붙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그 조건을 수정할 수는 있어요. 이런 조건을 붙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가야 된다는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래그 얼롱 라이트를 확보하셔야 되고 보팅 라이트 어그리먼트를 확보하셔야 되고 그래서 촉발이 되면 M&A의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가 투심 보고서에 나와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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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논의를 하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합병과 인수의 그 사이 어딘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나무가 그 거래는 제가 구조를 확실히 두나무가 인수를 한다고 나왔나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두나무를 인수를 하는데 네네. 그쵸.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더 큰 경우라서 왜냐하면 그 경우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그런 크레딧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 거래는 인수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인수는 하지만은 그것에서 경영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합의 사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두나무로 사는 게 아니라 두나무 주주한테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배권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 회사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이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경우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모회사 자회사 구조로 하면 이건 대주주 간의 거래예요. 기업 가치 간의 거래가 아니라 대주주 간의, 그러니까 주주 간의 거래냐 회사 간의 거래냐라고 했을 때 인수는 주주 간의 거래죠. 아, 그럼 그냥 주주 간 사적 거래가 이루어지되 그 안에서 좀 더 뭔가 그렇죠. 내부적인 네이버 얘기가 파이낸셜이라는 나오니까. 주주가 두나무라는 지배권에 대해서 근데 100% 자회사가 아니라 지분을 썩는 그쵸.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주식 인수가 돼서 같이 주식 교환 형태로도 많이 일어나서 그럼 주주가 같이 피를 나누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주식 교환 형태는 이게 얘도 일어나지만 여기에서도 일어나요. 서로 간의 지분이 섞여요. 살짝 좀 더 네. 헷갈리는 게 그러면 초대 이제 두나무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간 주주간 그런 관계가 되면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도 갖게 그래서 되는 그때 지금 논의가 신문에 논의됐던 게 그러면 두나무제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 기술 투자하고 카카오하고 그랬을 때 지분 매각을 어떻게 할지 그들이 동의를 어떻게 할지 그 구조를 짜야 돼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커멘트에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그건 엑싯을 그들이 100%를 사는 거면 다 네이버한테 팔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관건이다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 다음 팔로업 제가 신문까지는 못 봤는데 그런 구조까지 고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기업 가치가 오르면 좋은데 투자자는 현금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가치까지 고민될 거인데 그거가 퀘션이다라고 신문까지는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나무가 기존 금융권의 거래라는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딜이 진행됐던 거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AI라는 새로운 어떤 접목 네이버는 굉장히 견고한 회사예요. 좀 견고해요.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접목이었기 때문에 두나무의 성장을 보면서 뭔가 엑시 플랜은 제시되지 않았으면 동의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직은 다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신 포인트는 중요해요. 진짜 투자자들은 비싼 돈으로 샀을 거예요. 대주주는 얼마 안 했을 거예요. 네. 대주주는 돈을 많이 들인 게 아니라 노력과 피땀이 들어있는 거고 근데 그 투자자 돈을 사면서 그래서 100% 인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는 원천적으로. 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지? 시계가 이제 이걸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는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유빅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할 포인트라서 시간이 됐지만 제가 조금 이게 나쁜 강사예요. 시간 일찍도 안 끝내면서 늦게 끝냈어. 요거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지금 타이틀을 제가 뭘로 달았는지. Convertible Promissory Note예요. Convertible Promissory Note는 뭐냐면 채권이긴 해요. 이게 Convertible Note도 있고요. 이건 주식이고 이게 지금 전자칠판이면 좋은데 이거는 주식이고요. 이거는 사채예요. 예, 사채인데 일단 보면은 이게 Convertible Promissory 이게 전이게 요거구나. 요거네요. 이게 Convertible Note입니다. 전환 사채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promissory note예요. promissory. convertible note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환 사채는 뭐냐면 나중에 사채지만 주식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convertible note. 전환 사채는 convertible note고 언젠가는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전환받고 회사가 잘 못 되면 사채로 상환받아요. 주식으로 있으면 회사한테 상환받을 수 없다 그랬죠. 하지만 이건 사채니까 주식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어요. 노트니까. 근데 이거는 promissory예요. 가격을 정하지 않고 발행 당시 전환 가격을 정하지 않고 다음에 투자되는 equity financing 그것도 어떤 투자 조건 밸류로 정하기도 하면서 너가 일정 조건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 얼마 이상으로 투자를 받게 되면 그 가격 또는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것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전환 가격을 정할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가격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드 투자 단계에 정합니다. 그래서 repayment 언제 나한테 상환할래? 상환기일, maturity date가 있고 이자율도 있습니다. 뭐 이자율 0% 해도 되고 컨버전은 뭐냐면 언제 내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도 되지만 핵심적인 거는 전환 가격을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주식을 얼마로 살지. 보통 전환사채는 내가 1,000원에 지금 회사 가치가 1,000원인데 이 회사가 5,000원이 될 때 내가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기업 가치를 누리겠다라는 거고 근데 5,000원이 안 되고 800원, 1,100원 뭐 900원이야. 그럼 난 사채로 상환받겠다. 그 권리가 있는 건데 1,000원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은 그 1,000원을 정하기 어려울 때 convertible promissory note라고 해서 일정 조건을 정해서 그 조건에 투자를 받으면 그 조건에 그 가격 또는 그거 나는 먼저 들어갔으니까 10% 20% 그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받겠다라는 게 convertible promissory note입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이것도 시리즈 근데 요즘엔 이거는 스타트업 말고 워낙 기업 가치가 요즘에는 들쭉날쭉해요. 기업 가치가 들쭉날쭉하다는 게 기업 가치라는 거는 정하기 나름이고 이게 아마 좀 펀딩이나 이런 모든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쭉 상향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를 못 받았는데 지금은 기업 가치가 떨어져도 투자를 받는다는 그런 유동적 상황 때문에 가격을 못 정하는 상황이라서 예전에는 시드 투자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드 투자가 아니라 시리즈 B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막 과감한 해외 투자자는 시리즈 B에서 나 이거 SAF라 그러죠. Simple Agreement for Future니까 나 미래 에쿼티로 할래라고 해서 SAF를 시리즈 B 단계에 넣어요. 가치가 너무 유동치니까. 특징은 뭐냐면 주식 투자와의 차이점. 그러니까 주식이고 컨버터블 사채와의 차이점. 발행 가격을 정하지 않고 추 투자. 근데 그 조건은 정해요. 너가 기업 가치 얼마 정도 받으면 뭐 삐리삐리한 거 말고 이 정도 받으면 이와 연동해서 발행 가격이 정한다. 그래서 퀄리파이드 파이낸셜 조건은 밸류에이션 캡을 정하거나 그다음에 그 밸류에이션 캡에 발행된 그 가격의 디스카운트 레이트 나는 그래도 좀 먼저 들어왔으니까 10%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 아까 전환사채와의 차이는 뭐냐면 상환 의무는 없어요. 만기는 없어요. 일단 돈은 못 빼. 돈은 못 빼는데 가격은 나중에 정할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있지만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가격은 쉽게 못 정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세이프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에쿼티 파이낸싱은 이제 자동 전환이 에쿼티 파이낸싱 여기 조건이 일어나면 자동이 전환되고 단 회사가 기업 공개나 경영 매각 시에는 그때는 돈을 어떻든 회사를 해야 되죠. 기업 공개는 상장이 되면 그때 이제 전환을 시켜서 내가 하거나 경영권 매각하면 그때 내가 이 경영권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원금을 달라. 예외적인 이런 조항을 두지만 요거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리퀴디티 이벤트는 일정한 기업 공개나 경영권 매각과 그 회사가 아닐 때만 예외적으로 상환 의무를 갖는 거고 원칙은 에쿼티 파이낸싱일 때 나는 자동으로 전환이 주식이 지금은 주식 상태도 아니지만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느냐 자본으로 처리하느냐 이슈가 있는데 2번 항목이 없으면 자본으로 처리해주고 2번 항목이 있으면 부채로 본다라는 게 요즘 조금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어떻게 계상해야 되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계적 처리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아직 세이프는 굉장히 많이까지는 우리는 이제 등기가 안 돼요. 세이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이프는 법상 그러니까 상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인한테 고지를 해야 되고 주주 전원 합의라는 이런 절차 때문에 세이프가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외국 투자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투자자는 시리즈 B에 들어오면서도 세이프하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럴 때 세이프하지 않고 아까 전환 조건 조정해서 하회 발행 가격 있죠. 뒤에 들어오면 그 가격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하고는 정서적으로 다르지만 세이프를 유빅 가시면 유빅이 아니라 이제 미국 가셔서 하시면 세이프나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를 적극 활용해 보셔야 돼요. 상환을 받아야겠다라면 발행 가격을 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은 똑같고요.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는 상환 의무는 있는 거고 발행 가격을 정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세이프는 회사의 상환 의무는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업 공개나 경영권 매각 시에 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나는 이 기업 공개나 경영권 매각에 찬성하지 않으니까 회사한테 원금을 달라고 하거나 이제 그런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이프란 선택을 할지 상환 전환 우선 조식으로 해서 리픽싱 조항으로 해서 이 유동치는 그 기업 변동 가치 변동에 따른 장치를 둘지는 그거는 이제 그 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초기라면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나 세이프는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계약에서 M&A에 관련된 그 정관에서 deemed liquidation preference, drag along right, voting right, co-sell right agreement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이사회 중심이기 때문에 이사 지명권을 가지고 어떤 사항들은 프로텍티브 프로비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들어가서 이사회에서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네, 합병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그런 스토리도 만들으시면 훨씬 더 좋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 좀 남았다. 네, 뒷부분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마지막 이게 왜 보호법익대로 제가 순서대로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지분 거래를 했을 때 시장에서는 그때까지는 투자자 보호지만 기업이란 측면과의 관계지만 이게 상장이 되면 개미 투자자들이 보호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야 되고요. 미국에서는 증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사법연수원 나오고 2005년에 이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해외 이제 대기업이 저한테 저희 법무법인에 질의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해외 이제 외국의 계열사가 있는데 무슨 회원권을 판매했나 봐요. 근데 금융에 등록 안 했다고 제재 사항 같은 노티스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증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단순히 제휴 무슨 회원권 같은 건데. 그래서 그때는 2005년이니까 제가 뭔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공부하러 간 계기가 된 건데 시큐리티 요건이 얘네들은 어떠냐면 돈을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한 사람이 그 다음에 프라핏을 얻을 기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from the efforts of others. 그래서 NFT 가상자산 조각투자 계약이 이 요건만 인정되면 시큐리티 증권거래법상이 되고 금융위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시큐리티가 아니에요. from others가 아니에요. efforts of others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완전 분산된 거는 시큐리티가 아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 가치가 있으면 이거는 시큐리티예요. 그래서 조각투자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가 증권거래법을 그대로 베낀 게 자본시장법이에요. 자본시장법이 2008년, 7년에 이제 완전 다 이제 개정이 되면서 미국 증권거래법을 그대로 베꼈어. 이 조문이 미국은 이게 판결인데 하위 판결인데 대법원 판례인데 우리나라는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투자가 문제됐을 때 당연히 증권이죠. 그래서 한참 이게 문제가 NFT가 한참 문제가 됐을 때 금감원장이 미국의 SEC를 간다, 증권거래위원회를 간다 그런 게 신문이 났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NFT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NFT 한참 문제됐을 때는 이게 증권이라서 자문도 많이 했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FIUS나 그다음 FIRMA로 내서 지금은 또 이제 뭐 비자 문제는 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뭐 해외 투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Export Control Laws라고 해서 기술 패권주의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에 대한 엄청난 규제들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은
간략하게 굉장히 큰 범위를 2시간 반 동안 총알같이 그리고 여담도 섞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것에 목적을 뒀고요. 이렇게 아침에 6시에 출발하셔서 오셨는데 정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 주말에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과정, 여정 잘 보내시고 모든 과정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 잘 보내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의를 진행해 주신 이정경 변호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너무 열강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셔가지고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뭐든 가능합니다. 뭐 국내 법,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미국 본선에 가면 convertible promissory note나 safe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투자 대상 스타트업이 캐시플로가 좀 빨리 나올 것 같으면 convertible promissory note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거 외에 뭔가 좀 다르게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캐시플로우 투자를 받을 게 분명한데 아직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명확히 내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convertible promissory note나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애매하거나 그 다음에 후속 투자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노트로 빠지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을 돕는다는 생각 너무 리스크가 있으면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지만 사실은 뒷단에 들어올 때 앞에 노트가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투자를 잘 안 해요.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반되는 굉장히 그게 패러독스라고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에서 저희는 세이프를 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VC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출자자를 보호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엑싯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와 동시에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민들을 같이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의사결정 어떤 이런 매트릭스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도 고민을 해봤지만 그렇지만 뭐 이럴 때 후속 투자가 들어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뒤에 상환 의무가 있는 회사에 투자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이프로 했다. 단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 원금 상환 의무가 있는 세이프는 원금 상환 의무를 넣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일도양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VC의 본연과 아까 말한 출자자의 보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 두 가지에서 역할을 고민하시면 스토리가 나오고 그에 따른 조건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두 가지도 안 하고 그 전환 주식에서 전환 조건 조정으로 해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외국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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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버터블 노트로 프로미서리 넣으셔야 돼요. 프로미서리. 예. 컨버터블 노트는 가격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투자 관점에서 이제 후속 투자에 있어서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이프를 한다 이렇게 어필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냥 예예요. 저희 생각. 네. 예. 네. 그러면은 컨버터블 노트를 한 다음에 뭐 후속 투자가 있을 때 조금 그거를 풀어준다든지 그렇게 협의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컨버터블 노트를 하면 바로 이제 보통주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리스크가 있으면 바로 보통주로 전환하겠다는 그 무조건 이제 노트로만 남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컨버터블 노트에서 주식으로 전환이 바로 되는 게 있고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에서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가 컨버터블 노트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에서 가격만 정하되 사채권은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바로 주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주가 투자가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에서 후행 투자에서 전환 가격만 정해놓고 가격만 정해지고 노트라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과 동시에 내가 보통주로 탈바꿈할 수도 있는 조건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민이 만약에 다음 후행 투자가 어렵다 그러면 나는 바로 보통주로 투자하는 형태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를 가격은 정해진 전환사채로 바꿔요. 사채권은 살려놔요.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렇게 돼서 그냥 나는 보통주로 바로 전환한다라고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뒷단에 들어오는 그 후행 투자에 이렇게 버든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출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한 의무도 갖는다라는 건데 회사가 돈이 너무 없으면은 그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도 사실 뭐 재무제표상 의미가 없으면 사채 상한도 별 의미는 없는 거니까 오히려 재무제표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주로 바로 전환되는 거, 가격이 정해진 컨버터블 노트가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 가격이 정해지는 컨버터블 노트고 미국은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에서 가격이 정해지면서 바로 보통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버터블 네. 프로미서리 노트로 하는데 후속 투자가 이제 결정이 되면 바로 우리는 보통주로 보통주로 전환시키겠다. 전환하겠다. 그런 네, 거를 네. 계약에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뭐 재무제표 보니까 그것도 의미 없어서 우리는 그냥 세이프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가겠다. 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게 가장 스토리가 될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네 되시지 않을까? 너무 쉽게 말하는 건데 네. 혹시 국내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 사실 12로 찍어서 네. 이자 수익 정도 네. 얻는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미국의 경우에도 12로도 발행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은지 궁금합니다. 잘 없어요. 잘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정서예요. CB가 많다고 하셨는데 많지 않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여서 전환사채를 그렇게 찍었어요. 상환 전환 우선주도 안 찍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잘 나가던 회사들이 갑자기 외환위기 때문에 꼬꾸라지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다 전환사채만 했어요. 그러다가 스타트업이 붐이 될 때는 전환사채 안 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요즘에 조금씩 나와요. 전환사채가 이게 정서적인 것 같아요. 분위기와. 그러니까 지금 전환사채 찍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특별히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으면 VC에서 10건 중에 한 건 할까 말까예요. 1년에 거의 안 해요. 근데 2009년도에는 거의 다 전환사채였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미국은 회사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아까 투자계약서 받듯이 정서적으로 잘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프로미서리 노트를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말하지만 결국은 좀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달라요. 네. 회사에 대한 투자는 함께 간다라는 이제 그런 게 좀 강해요. 그렇지만 우린 출자자 보호를 위하기 때문에 어떤 안전장치를 하냐, M&A를 위하고 투자금 엑싯에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런 스토리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네. 결국 투자금 엑싯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그 방법을 사채로 할 것인가, M&A나 이사회에 참여하면 엄청 귀찮아요. 맨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라는 거죠. 네.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질문 더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마감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고생해주신 변호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